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건 실제로 호비의 TV 제 지인으로부터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와서 알게 된 지인이 공인중개사인데 부산 연산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귀신 보는 손님이라는 구독자 제보 사연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 사연을 듣고 궁금한 마음에 부산에서 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제 지인한테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하는 말이 내 세입자도 자살했어요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굿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 죽은 방은 그 집주인들이 종종 굿을 하기도 한대요. 그치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풀스토리를 한번 들려달라고 했고, 지금부턴 그분이 이야기해준 전체 풀스토리 내용이에요. 예전에 직업이 간호사였던 한 여성 손님이 방을 구하러 왔대요. 그래서 원하는 방의 조건을 맞추어 보다가 연산동에 있는 방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 손님의 인상착의나 기타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이유가 이사하는 날 그 입주하는 방에 옵션으로 있던 침대를 빼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침대를 옮기려고 그 방에 방문을 했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졌대요. 그래서 집 날라주고 액정 깨진 손님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네요. 하여간 그 손님이 입주를 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대요. 중개사님이 맞춘 손님 자살했다고요. 그런데 그 죽은 세입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가 근처에 살던 초등학생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건물의 뒤편으로 공이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공을 가지러 건물 뒤편으로 넘어가다가 창문 너머로 그 자살한 시신을 애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처음부터 자살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자세나 뭔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걸 애들의 아버지에게 알리게 되었대요. 그렇게 아버지의 신고로 발견이 된 거고요. 그 여자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있었대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홧김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희롱 비슷한 걸 당해서 뭔가 남자친구랑 싸운 화도 나고 막 그런 성희롱을 당했다는 무기력감에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신은 현관문 문고리에 줄을 매어 목을 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집주인은 그 집에서 굿을 했답니다. 실제로 굿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간 다음 세입자가 또 죽을 뻔했대요. 칼로 스스로 손목을 그었다는데요. 이거 카더라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가 그 집에 입주한 뒤로 집에 있는 소파 위에서 그리고 침대 위에서 자꾸 검은 사람의 형체를 목격했대요. 그것을 자꾸 목격해가면서 살도 점점 빠지고 기운도 없고
매일매일 아파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 때만 되면 그 검은 형체가 귓가에 와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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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란 말이야, 죽어. 이러며 계속 속삭이더랍니다. 그리곤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기 손목을 스스로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막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 듣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일단 오늘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다음에 뭐 방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있으면 제가 물어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저희 사촌형이 겪은 이야기이고 9시 뉴스에도 짧게나마 보도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촌형은 낚시랑 캠핑을 워낙 좋아하는데 이미 평범한 취미의 범주는 넘은 수준입니다. 하루 잠깐 가서 캠핑하고 야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괜찮은 곳 자리 잡으면 텐트를 피고 한 3박 4일도 있다 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를 만한 장소, 그런 데를 참 많이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의 하루였어요. 형은 강원도 정선의 산 좋고 물 맑은 어딘가로 캠핑을 떠났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야 알까 모르겠지만 아마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장소일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형이 그 캠핑 포인트에 도착할 무렵에 도무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가 거기에 와서 텐트를 펴놓았더랍니다. 거기 장소가 꽤 넓긴 넓었지만 혼자만의 장소처럼 며칠간 베어그릴스 빙에서 놀다 올 생각이었는데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더랍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형처럼 캠핑 마니아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게 텐트에 타프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캠핑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바람 쐬러 온 사람들이라 오늘 철수하거나 진짜 길어야 내일이면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짐을 풀고 텐트를 설치하는데 옆 텐트는 문이 닫힌 채 버려졌다고 해도 믿을 만큼 되게 고요했대요. 사람이 오가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형이 안쪽 포인트로 들어오면서 그 텐트 앞에 놓여있는 남자 신발 그리고 여자 신발 한 켤레를 보았기 때문에 아, 뭐 커플 아니면 부부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밤이 찾아온 뒤에 형은 고기도 구워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있는데 어쩐지 옆 텐트에서는 밖에 나와서 저녁을 해먹는 것도 아니고 또 안에서는 램프 같은 것도 켜지 않더랍니다. 거기가 완전 산골이라 달빛 말곤 의존할 수 있는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형은 아, 이거 진짜 버려진 텐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멀리까지 운전해와서 텐트도 설치하고 그렇게 고생한 탓에 늦게까지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아주 늦은 밤, 시간은 몇 시였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근데 잠결에 텐트 밖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렇게 웅얼웅얼거리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다가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올 무렵에 말소리가 선명히 들리는데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왔지?
그러게 여기 현지인들도 잘 안 들어오는데 하면서 텐트 인근에서 한 커플이 잡담을 하다가 이내 서서히 멀어져 갔답니다. 형은 자다 일어나서 막 누군지 확인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면서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형은 저기 커플이 있긴 있구나 하며 좀 야릇한 상상도 했다네요.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걸까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야영지나 캠핑장 가면 약간 불륜 비슷한 그런 커플들도 종종 들어오고 한다니까 형으로선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날이 밝고 난 다음 날인데도 이웃 텐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대요. 형의 텐트와 체감상 거리는 한 20m 안팎이었다고 하는데 형은 한번 아는 척이나 해보자 하고 그 텐트 가까이로 갔다고 합니다. 텐트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저기요, 저기요 하고 부르는데 아무 대답도 없던 바로 그 찰나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평소에는 맡을 수 없는 이상한 진한 누린내 같은 거였는데 낌새가 이상했던 형은 경찰한테 전화해서 여기 위치를 설명하기도 좀 애매해서 바로 차를 끌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고 해요. 그리곤 경찰과 대동해서 다시 그 캠핑장으로 왔고 경찰이 텐트를 열었을 땐 그 텐트 안에 막 부패가 시작되던 한 남녀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일로 형은 경찰에 여러 번 진술할 일이 생겼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그 커플은 수면제 과다 복용을 통한 자살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경찰에서도 말해주지는 않았답니다. 타살의 흔적도 없고 친척형이 의심받을 만한 것도 없었대요. 다만 그 커플이 죽은 건 형이 그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늦가을이라 부패가 여름처럼 빠르진 않았는데 아마 여름이었으면 이미 벌레가 잔뜩 꼬여서 모를 수가 없었을 거라더군요. 당시 9시 뉴스에도 아주 짤막하게 신세를 비관한 커플이 텐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날을 다른 이유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플들이 형이 오기도 전에 죽은 거라면 그 새벽에 형의 텐트 근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간 그 커플들은 그들의 영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굳이 그 늦은 새벽 시간에 누가 거길 알고 오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빙의 환자였으면서 실제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엄마가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올 건데 금방 발도장만 찍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여 누구 장례식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회생활하면 주변에 그런 일이 많다더니 그런갑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버지랑 단 둘이 저녁을 차려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일찍 온다던 엄마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학교를 가라고 엄마가 저를 깨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낯선 거예요. 허스키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살짝 쉰 듯한 목소리? 아무튼 저는 아침상에 앉아서 엄마 어디 목 아파?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몽사몽간에 일단 차려진 반찬을 입에 밀어넣는데 음식이 간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 간을 약하게 먹어야 오래 산다면서 되게 심심하게 음식을 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소금을 들이부은 것처럼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짜? 하고 이야기하자 엄마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GM이 닮아서는 그냥 처먹어 싸가지 없게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엄마 뭔데? 하고 정색하고 이야기하자 또 갑자기 방긋 웃으면서 어? 왜? 막 이러는데 너무나 썰어서 엄마가 저를 놀리나 싶었어요. 그런 거 있죠? 친구들끼리 안 하던 짓 하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 얘들이 나 몰카 찍나? 싶은 이런 기분이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엄마한테 화가 나서 수저를 내려놓고 그냥 씻고서 책가방 챙겨 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아침에 났던 화가 남아있어서 연락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 엄마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원래 평소에 술도 안 드시던 분이 완전히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비틀비틀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는 술 취한 엄마를 보고서 저한테 뭔 일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몰라 오늘 엄마 이상해 하고 좀 짜증을 부렸죠. 그리고 그날 밤 한 새벽 2, 3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방문을 열려고 딱 문 앞에 서니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다름 아니라 엄마의 교성이었어요. 평소에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너무 싫고 엄마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3일쯤 지났나? 하루는 아버지가 제가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오셨는데요. 맛있는 거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셔서 차에 타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요즘 엄마 어때?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 되게 이상하다. 말투도 이상하고 음식도 이상하고 성격도 다 이상해. 이렇게 말하자 아빠가 저한테 이야기하길 엄마가 요즘 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무당이 한 분 오시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충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끼리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던 중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엄마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땡그레지면서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이러면서 막 아빠 팔을 붙잡고 물었고 아빠는 팔을 뿌리치면서 네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뛰어서 도망치듯이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공포도 아닌 이상한 광경인데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온 그 무당이라는 아줌마는 안방 앞에서 엄한 가족 괴롭히지 말고 어서 문 열어! 막 이렇게 타이르시더라고요. 그러자 문 안쪽에서는 되게 쉬고 걸걸한 목소리로 싫어! 싫어! 막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자 엄마는 그 둘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엄마를 들쳐업고 그 무당분이랑 문을 나서면서 괜찮으니까 너는 집에 좀 있어 이러셔가지고 저는 울면서 밤새 엄마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새벽 6시쯤이 되어서야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집에 들어온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막 우셨어요. 다행히 그 엄마는 제 엄마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이 내막들을 다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그 장례식 당일날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후에 기억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빙의가 된 건데 엄마의 몸에 들어간 그 영가의 정체는 바로 그 장례식의 당사자였어요. 그 여자가 직장 내 여직원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특히 엄마랑 원수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엄마를 봐온 아버지는 아마 더 낯설게 느끼셨을 겁니다. 엄마가 신혼 때도 하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아버지한테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무당을 불러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그 무당분께서 오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자다 말고 엄마가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더래요. 근데 글쎄 그 노래 가사가 딸년이 죽어야 이 남자를 빼앗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아빠는 숨죽이고 엄마를 밤새 관찰했답니다. 진짜 혹시 몰라서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급하게 무속인을 알아보시고 그 밤에 빠르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밤새 무당이 그 여자를 쳐낸 뒤로 엄마는 건강하시고 원래 엄마로 돌아왔지만 그 장례식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으시고 아빠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도 추후에는 스스로도 반성을 하시길 그 여자가 하도 얄미워서 원래 장례식장에 가기도 싫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갔다고. 그런데 가는 내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기억이 흐릿하다고 하세요. 아무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반성을 하신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전체 내용을 추린 게 이거예요. 지금 제 나이는 35살인데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낳자마자 어머니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다고 들었고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저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엄마 아빠를 제 2눈으로 본 그 얼굴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친할머니 댁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었어요. 친가댁은 전라남도 한천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그 한천면 친할머니네 살 때였습니다. 그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 집 뒤편으로 가파른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그 언덕 사이로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은 커다란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그 뚜껑 위에는 마치 이 우물을 열지 말라는 듯 아주 커다란 돌덩이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물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개념으로는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곳이라 물이 필요할 때 바가지를 내려 그렇게 떠다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이 우물 안에도 물이 있는 거냐, 나 그 안쪽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내 대답을 피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 특정하긴 어려운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이제 호기심도 왕성해질 나이고 유년기와 달리 힘도 어느 정도 생기고 할 나이라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물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돌 절대 치우지 말라고, 다칠 수도 있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 때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을 비우신 틈을 타서 호기심에 그 우물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어요. 진짜 안에 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요. 그런 저는 곧장 뒷마당으로 가서 우물 위에 얹어져 있던 그 돌을 치워보려고 했는데 제법 무거웠어요. 제가 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겨우겨우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그 우물을 덮고 있던 두껍고 무거운 나무 덮개를 꾸역꾸역 한 3분의 1쯤 밀어냈어요. 그러자 그 우물 아래에서 아주 차가운 공기가 확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밑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근데 제법 깊은 우물인지 아래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깊은 우물일까 싶어서 아래를 향해 소리쳤어요. 야호! 와! 울리는 제 목소리, 그리고 곧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올라간다. 그 아래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우물 덮개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다시 돌을 얹으려고 하는데 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었어도 다시 올리기엔 무거워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물 뚜껑을 그 밑에서 삭삭삭삭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기라도 하듯 둔탁한 긁힘 소리가 났어요. 저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가서 이불을 덮고 덜덜 떨다가 잠에 들었어요. 아니, 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하루도 꼬박 넘게 지나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먼저 안부를 묻고서는 너 우물 열어봤구나 하며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 비몽사몽간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두 분에게 저기 우물 안에 귀신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게 그걸 왜 열었냐며 저를 혼내키셨어요. 그리곤 너 말대로 저기 귀신이 있으니까 2번 다시 열지 말라고, 열지 않으면 괜찮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이 찾아온다면서 너 어디 가서
입 밖에 저 우물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기억이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되었고, 당장 집 뒷마당에만 가도 그 우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절대 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야 될 무렵,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집과 땅을 팔고서 읍내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을 공장 부지인지 창고 부지로 쓴다면서 누군가 매입을 해갔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쯤 되어서야 그 우물에 대한 자세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원래부터 안 쓴 지 좀 오래된 우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한 처녀 총각이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총각이 임신한 여자를 놔두고 바람이 나서 홀연히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혼전 임신도 알리기 어려운데 버텨줄 남자가 바람까지 났다니 굉장히 멘탈적으로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네 집 뒤편 언덕을 지나다가 그 우물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충동적으로 그 우물의 덮개를 열고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우물 뚜껑이 열린 걸 보고 덮으려고 하다가 그 우물 안쪽에 여자의 시신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계속해서 우물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는 우물 덮개가 막 열려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당 뒤편에서 거뭇거뭇한 그런 헛것을 목격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처녀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국 구슬했다고 합니다. 헌데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여자의 한이 그렇게 세다고 합니다. 무당은 우물의 뚜껑 안쪽으로 부적을 붙여놓았고, 남정네를 시켜 무거운 돌로 그 뚜껑을 눌러놓았고, 앞으로 이곳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아주 호기롭게 그 뚜껑을 열었던 것이고요. 다행히 그 우물에 있는 귀신은 지방령 같은 거라 어디에 옮겨 붙고 거길 벗어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한 그 우물에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고, 듣고 나서 보니까 좀 소름 돋는 거 있죠. 지금은 그 집과 주변이 정리되고 거기가 창고터로 쓰인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괴담은 없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2018년도까지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그 당시 일하다가 만났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근무한 지 8개월 차쯤 되었을 무렵에 방을 구하겠다며 제게 직접 연락이 왔던 한 20대 여성 손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 느낌의 집들보다는 오피스텔처럼 좀 깔끔한 집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 서면 쪽에서 손님이 말씀한 조건에 맞는 방을 몇 개 추려놓았고, 그리고 이틀 뒤 손님과 만나서 방을 소개해드리러 출발했습니다. 제가 처음 손님을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은 그저 20대 초반? 파릇파릇한 대학생 여자애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각 건물들을 들러 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당시 제가 추려서 준비해둔 방이 6개였는데
이미 세 번째 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도 그 다음 방들이 더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음 방들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5개째 방을 볼 때였어요. 그 5번째 방은 저도 처음 가보는 방이라 손님 방 구경 시켜드리면서 저도 그냥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또 다른 손님이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방은 서면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이었는데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 들어오세요" 하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여성 손님이 "중개사님 얼른 나오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묻자 저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냥 전에 봤던 그 집으로 할게요" 이러면서 좀처럼 그 문 쪽으로 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을 닫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방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봤던 그 집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봤던 그 집을 다시 한번 들려서 보고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님이 가신 뒤에 사무실에서 우연찮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동산도 사람이 일하는 그런 조직 집단이잖아요. 손님이 가고 나면 계약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는지 또는 진상 손님의 뒷담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때가 있는데요. 그날 제가 다른 직원한테 "오늘 오신 손님한테 무슨 방들 보여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아까 그 일이 떠올라서 "참, 그런데 땡땡 오피스텔 방 보여줬는데 기겁을 하곤 안 본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제 말을 들은 그 직원이 땡땡 오피스텔? 혹시 5층 갔냐? 하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500 몇 호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뜸 저한테 던지는 말이 거기 1년 전에 그 방 세입자 자살했었어 이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문득 손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고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 손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건 그분의 이삿날이었습니다. 제가 계약서 쓸 때 여자 혼자니까 이사하는 날에 무거운 짐 옮기는 걸 좀 도와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당일에 그분과 다시 만나서 무거운 짐 옮기는 걸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손님께서 고맙다면서 저녁을 한 끼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반주를 걸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손님에게 슬쩍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에 방 보시다가 왜 저한테 갑자기 나오라면서 화들짝 놀랬냐고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도 그 방 처음 보러 간 건데 손님이 저보고 막 나오라고 화들짝 놀래니까 내가 뭐 실수했나? 아니면 방에 무슨 이상이 있나?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사무실 직원과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우리가 봤던 방에서 1년 전쯤 세입자가 자살했다고 하더라.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직히 손님께서 진짜 그 귀신이라는 걸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손님이 그랬구나 하며 사실은 자기가 귀신을 볼 줄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날 놀랐던 이유를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날 3번째 방을 보러 갔을 때 제가 방으로 먼저 들어간 뒤 손님에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등 뒤로 얼굴이 파랗다 못해 보랏빛의 남자가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기쁘다는 듯이 막 박수를 치며 들어오라는 듯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소름 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손님과 헤어진 뒤에 한동안 저희 부동산 직원들과 이 이야기가 화두거리였는데, 보통 집주인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그런 자살 사고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결혼식을 올린 33살 유부남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팔아넘긴 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좀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차종은 정확히 밝히지 않을게요. 2021년 올 초까지는 제가 신혼 전부터 타고 있던 K3를 몰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쯤에 와이프와 서울 근교로 캠핑을 다니면서도 좀 쓸 수 있고, 향후에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는 괜찮은 차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6,000km도 안 탄 신차급 중고 SUV 차량을 한 대 구매했습니다. 어차피 10,000km도 안 된 차량인데 금액도 몇백은 아낄 수 있고 또 AS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화근이었죠. 아무튼 그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들어있어서 저도 와이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었어요. 차를 바꾼 뒤로는 아무래도 기분을 내기 위해서 주말에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와이프와 함께 경기도 양평 근처로 차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처 물가 이곳저곳을 돌다 보니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차도 할 수 있는 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희는 트렁크 앞으로 간이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서 챙겨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물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물도 좋겠다, 새로 산 차 때문에 기분도 나고 또 와이프까지 좋아하니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해가 저물어왔고 이윽고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더라고요. 하여 짐을 트렁크에 대충 정리해놓고 차 안에서 시트를 뒤로 제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썬루프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다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식곤증 때문인지 저녁 7시에서 8시쯤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잤는지 제가 눈을 떴을 땐 거의 밤 11시쯤이었고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전 소변이 마려워서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희가 차를 세워놓은 곳이 약간 공원 같기도 하고 주차장 같기도 했는데 주변은 온통 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차부터 화장실까지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천천히 이렇게 차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멀찍이 저기 주차돼 있는 제 차 위로 뭐가 얹어져 있는데 이게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 변태 새끼인가 싶어서 거기 또 와이프가 혼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 본 게 아니라 차를 한 10m 정도 거리에 두고 그 차 위에 있던 사람이 드라이 아이스가 증발하듯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믿기 힘든 그 장면에 너무 겁이 났지만 와이프가 차에 혼자 타고 있으니까
얼른 달려가서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근데 차 안에서 와이프가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피범벅이 된 어떤 남자가 차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왜 핸드폰을 놔두고 갔냐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분명히 그 귀신을 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온전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와이프를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와이프를 진정시켜 놓고 제가 썬루프 위로 한 번 더 쳐다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렸으면은 썬루프 위로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물을 쓸고 내려간 것처럼 물자국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차를 끌고 그곳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겁에 잔뜩 질린 와이프를 잠깐 달래놓고 저는 담배를 피러 건물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는 그 1층 담배구역에는 건물 전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이렇게 16분할로 볼 수가 있는 모니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면 안에 있는 제 차 위에 흡사 그 영화 곡성에 나오는 아쿠마 같은 모습의 남자가 CCTV 화면을 통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와이프한테 말하면 더 겁먹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양평에서 해프닝 정도로만 끝내고 싶었어요. 하여 다음날 굵은 소금을 구해다가 차 주변으로 한바탕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지났나? 우리 눈에 보였던 그 귀신이 양평에서 잠깐 보인 게 아니라 이 차에 원래부터 붙어있던 귀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동차 바닥 매트를 코일 매트로 바꾸려고 원래 있던 순정 매트를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뒷좌석에 있는 매트 아래에서 팥이 한 3-4알 정도가 막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차는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탔던 적도 없고 팥 같은 걸 실었던 적도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붉은 팥이 차에서 굴러다니고 있으면 느낌이 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세계획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결국 그 주 주말에 차를 도로 되팔고 말았습니다. 신차급 차량이라 사고 온 적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깨끗한 차였는데 왜 그 매트 밑에서 붉은 팥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썬루프 위에 있던 그 남자 귀신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결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저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만 보더라도 졸업한 학우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앨범 가장 뒷장에 빼곡하게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의 저는 신분만 중학생이지 아직 초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누굴 괴롭히는 그런 불량아는 아니었지만 장난 좋아하고 꾀부리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다 학년 말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의 졸업앨범을 가져와서 다 같이 바꿔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쁘다, 이게 나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경을 하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친구 3명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졸업앨범에 있는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거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방과 후 학교 앞 신호등 옆에 있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졸업앨범 맨 뒷장을 펴서 수신자부담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네, 지수네 집이죠? 지수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받으면 엄마, 나 경찰서야. 막 이런 철없는 장난을 했죠. 그렇게 죄책감 하나 못 느끼고 장난 전화를 하던 중에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경환에 전화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때 대범하게 장난 전화를 하던 제 가슴이 좀 빠르게 두근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경환은 초등학교 때 저희와 같은 반이었던 여자인데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고 저희 학교에도 한번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원인은 카더라만 잔뜩 있었지만 팩트는 경아란 친구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근처에 살던 아이들 중에는 핏자국을 봤다, 또 쿵 소리가 났던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경안으로 덜컥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보세요? 저 경아 친구인데요. 경아 좀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윽고 그 수화기를 붙은 녀석이 얘들아 막 이러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아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경아?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는 싱겁다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며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장난 전화를 하던 꿈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펼쳐진 장면은 친구가 경환의 집에 전화를 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저희 모두에게 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는 경아 좀 바꿔달라고 말한 뒤에 그 수화기 건너편으로 어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고, 그렇게 한 4초 정도의 정적 후 수화기 건너편으로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 내가 찾아갈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 왔다고 한번 받아보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잠결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시간에 누군데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한테 꼭 직접 할 말이 있대. 경아인가 일단 한번 받아봐 이러시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까지 장난 전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수화기를 들어봤는데
건너편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애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전날 장난 전화를 했던 모든 친구들이 한밤중에 같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끼리는 야, 이거 진짜 죽은 경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날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제 친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날 뒤로도 한 3, 4일간 매일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자기가 경화라면서 전화가 걸려왔고, 하루는 친구의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셔서 아니 이 밤중에 이렇게 전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리곤 더 이상 전화가 오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매일 밤마다 친구의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대요. 그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머리가 으깨진 경아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침대 머리맡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서워진 친구는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저희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고, 어린 저희가 뭐 무당한테 찾아가라,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뭐 이런 해결책을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저희에게 와서 어제 경아네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가위 눌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그 해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2학년 때 같은 반이던 여자애 하나가 초등학교 때 동창인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책상 자리를 바꾸면서 짝꿍이 돼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와 동창이라던 그 죽은 경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장난전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애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경아가 죽고 나서 걔네 부모님도 죄책감에 동반 자살한 거 경아 단짝들은 다 안다고 어떻게 부모님이 전화를 받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경아를 바꿔준다며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고 제 친구는 또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걸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거 있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경아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건 사실이었고, 그 원인이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이었는데 경아가 죽던 바로 그날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되게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지속된 상처에 경아는 견딜 수 없어 홧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딸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장난전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고,
이건 1990년대쯤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대 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부대에 귀신을 본다는 신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병이 전입 온 그날부터 중대 간부들뿐만 아니라 내무반의 모든 병사들이 그 신병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병이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는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며 이 새끼 선임들 상대로 사기치는 괘씸한 녀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병이 전입 온 바로 그날부터 간부 한 명이 신병의 정신교육이란 명목으로 심한 얼차려를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병은 부대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사람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신병은 어느새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매일같이 죽을 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는지 신병은 얼마 안 되어서 저 귀신 볼 수 없습니다. 그 귀신 본다는 말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도 다녔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병이 안타까웠던 저는 몰래 그 녀석을 불러서 먹을 것도 사주고 자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궁금해서 신병과 단 둘이 있을 때 야, 너 정말 귀신이 보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하던 그 신병은 자신을 잘 챙겨주던 저에게 마음을 열었던 건지 네, 사실은 정말 귀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야, 그럼 부대 안에도 귀신이 있냐? 어떤 귀신이야? 여자 귀신도 있냐? 등등 이렇게 신병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신병은 당연히 군대이다 보니까 군복을 입은 귀신들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여자 귀신이나 동물 귀신 그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부대 안을 계속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럼 우리가 지내는 내무반 안에도 귀신 있냐? 하고 물었더니 신병은 표정이 굳고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어린아이 귀신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지만 되게 신기했기 때문에 그럼 걔는 내무반 어디에 있는데? 하고 되물었더니 그 아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만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반에는 아무도 안 쓰는 방치된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꿈이나 가위에 눌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병사가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을 했고 그 병사에게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고 그때 아이도 함께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죽은 병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병사가 자살한 것까진 그렇다 치지만
아내와 아이까지 죽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병사가 죽은 걸 육군본부에 보고를 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부대에서 직접 유족들에게 통보를 하라고 했고 사단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떠넘겨받은 중대장은 그렇다고 소대장을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족에게 연락한 후에 병사의 유품을 챙겨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에는 아내와 아이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방치되어 있는 자리를 신병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넌 그 자리에서 자는데 괜찮냐? 하고 물었더니 얘가 처음엔 괜찮았는데 며칠 전부터는 심한 가위에 눌리고 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주말이 찾아왔고 저는 신병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임들에게 신병이 없어졌다고 하면 혼날 게 뻔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내무반 뒤쪽으로 좀 걸어가다 보면 나오는 폐 초소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곳은 작은 저수지 옆에 있는 곳이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그곳으로 한번 가보았더니 신병이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신병이 몸을 벌벌벌 떨면서 자기 큰일 난 것 같다고 막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신병이 어젯밤 꿈을 하나 꿨는데 이번에는 가위에 눌린 게 아니라 유체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병은 귀신을 보는 건 익숙해졌지만 유체 이탈은 완전히 처음이라 뭐지 싶어서 자기 자신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밖에서 웬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웬 남자아이 하나가 내무반 앞에 있는 돌계단에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럽게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랍니다. 신병이 다시 꼬마야, 여기서 혼자 뭐해? 왜 울고 있어? 응?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신병을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하고 물었고 신병은 아무 생각 없이 내무반을 가리키며 아저씨는 저기에서 자고 있어 하고 알려줬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 듯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내무반으로 막 달려가더래요. 아이가 내무반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어서 그 아이를 붙잡으러 뛰어갔지만 그 순간 눈이 떠지면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별거 아닌 꿈 때문에
남자가 숨어서 울고 있냐고 신병을 꾸짖었습니다. 신병은 그제서야 진정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하더니 이내 저랑 같이 내무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신병이 미친 듯이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를 내며 자는 병사들을 다 깨우더니 내무반에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갑자기 폐 초소 쪽으로 달려가서는 저수지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신병을 잘 챙겨줬던 저도 신병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자기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서 부대에서 의가사 전역을 시켜줬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과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의가사 전역을 하고 나서 그 내무반은 한동안 폐쇄가 되었었고 신병이 죽은 그 저수지는 흙으로 다 메운 뒤에 그 옆에 있던 폐 초소도 철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방학 때 저희 할머니 집 앞에는 계곡이 있어서 가족끼리 다 같이 그쪽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한 3년 정도 할머니네 집에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긴 작은 동네였지만 제 또래인 친구 한 5명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친구는 유독 친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뒤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년 명절마다 할머니 댁에 내려오긴 했었지만 그때마다 그 친구는 본인의 큰 집으로 갔었기 때문에 막상 만나고 싶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저희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왔던 바로 그날 문득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어디 이사를 갔는 모양인지 한 달도 더 전을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사가고 이미 없겠지만 전 옛날 생각이 나서 친구가 살던 그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고 그렇게 골목골목 걷다 보니까 어릴 적 기억이 모락모락 피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네 집 근처에 다 와갈 무렵쯤에 어라? 그 친구가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쭈그려 앉아서 꽃을 꺾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분명히 이사를 갔다고 들었는데 저는 반가운 마음에 놀라지도 않고 우선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누구누구야? 오랜만이야. 나 기억나지? 친구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분명 어릴 적 기억엔 통통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삐쩍 말라있더라고요. 심지어 얼굴에는 핏기도 없어 보였고 아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야, 너 이사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하고 물었고 얘는 아직 덜 챙긴 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여름 휴가 왔는데 너 생각나서 이 근처에 왔다가 야, 이렇게 만난다. 너무 반갑다 하며 친구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반가웠던 친구였기에 저는 집에다가는 친구네서 좀 놀다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근데 친구는 예전과 달리 말수도 굉장히 없고 조용한 친구로 변해 있더라고요.
주로 제가 말을 걸고 친구는 제 말에 대답만 하는 그런 형태로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심한 밤중에 어딘가를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잠결이기도 했고 그냥 얘가 화장실 다녀오나 싶었는데 되게 짧은 간격으로 3번을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얘가 잠깐 나갔을 때 바로 뒤따라가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얘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자리에 돌아와 다시 누웠고 그냥 뜬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방구석에 바늘이 꽂힌 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누워있다가 친구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이불 속으로 누웠을 때 친구 몰래 그 바지 옆에 달린 단추에다가 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옆에 누워서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또 자다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자는 척을 하다가 그 실타래가 막 풀리고 있길래 일어나서 얘가 어딜 가려고 하나 싶어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전 너무 놀라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친구는 문 밖에 마루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되게 무표정하게 자기 옷에 묶인 실을 막 손으로 당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뛰어서 할머니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할머니를 깨워서 그 자초지종들을 다 설명을 드렸고 가족들과 다 같이 한번 그 친구 집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네 집은 터만 남은 채로 마당 한가운데 실타래만 놓여 있더라고요. 다음날 할머니한테 듣기로 할머니조차 이 집이 헐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친구네 집이 헐렸고 친구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이기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짧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